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2년 4회, 그러니까 한 11월에 있었을까요? 있었던 대기환경 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해서 광학 옥시던트 종류 5가지. 근데 이제 오답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0점 처리를 했다 했죠. 다음 조건 중에 옥시던트류의 농도가 높은 경우를 선택하세요라고 해서 낮과 밤이나 여름과 겨울, 그다음에 바람이 적을 때와 많을 때 중에 언제 옥시던트류의 농도가 높겠느냐 이런 거였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옥시던트류는 뭘까요? 어, 산소 등과 같은 산화제로 산화시킬 수 없는 아이오딘과 포타슘이라고 하죠. KI. 이런 것들을 산화시킬 수 있는 O2 등과 같은 산화제로는 산화시킬 수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을 산화시킬 수 있는 강산화제의 종류로서 대부분 다 어떤 물질들이에요? 오존이라든지 해서 하는 2차적인 오염 물질들이 다 이 옥시던트류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광화학 옥시던트류는 이런 류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었죠. 여기서 이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탄화수소류, 그다음에 VOCs 이런 유기화합물 같은 것들이 결국은 여기 있는 질소산화물들 중에는 NO하고 NO2 중에 NO가 가장 많이 배출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NO가 NO2로 광산화를 한 후에 광자 에너지를 받아서 자외선 영역인 거죠. 을 받아서 NO하고 O 라디칼 형태로 쪼개진다고 했을 때 이때 이제 O를 하나 주는 것을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오존이라고 했었고요. 얘가 이제 NO2가 되고 얘가 이제 떨어져 나간 O2가 다시 여기에 작용을 해서 O2하고 촉매 이런 형태로 해서 오존과 촉매다 이렇게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만 되면 일변화로서 뭔가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동시에 나온 이런 VOCs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결국은 R 라디칼기 형태하고 결합이 되어서 이런 류의 것들을 만든다 그랬어요. RCO3, NO2 같은 것들. 그래서 여기 있는 R이라고 하는 것이 CH3의 메틸기이거나 C2H5의 에틸기에 따라서 CH3, COO, NO2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2H5, COOO, NO2가 될 수도 있어서 이런 애들이 이제 펜이고 얘가 이제 PPN인 거죠. 이런 형태로 2차적인 오염물질들을 부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애들이 뭐가 많아요. RCO3라든지 RO 이런 형태들 이런 형태들이 뭐가 많습니까? 산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유기 과산화기라고 불려요. 산소가 많단 말이죠. 그럼 이 산소가 많은 것을 활용합니다. 어디에 활용하냐면 얘네들이 내가 산소 줄게. 너 이거 하지 마. 내가 산소를 주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원래는 활용을 해야 되죠. 쓰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축적됩니다. 그러니까 대기 내에서 축적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그래서 이제 오존이라든지 이런 펜 혹은 2차 오염물질 종류 보세요. 오존이나 펜, H2O2, NOCl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아크롤레인
인류 혹은 뭐 이제 유기산 이런 것들 다 됩니다. 케톤류도 돼요. 네, 다 탄소랑 결합되어 있는 일련의 물질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ppn 같은 것들도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2차 오염물질 같은 것들을 여기다 기재하실 수 있겠는데요. 종류만 쓰라 했으니까 일련의 과정 중에 여기에 생략하시고 이것만 쓰시면 된단 말이죠.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저 옥시던트류의 농도가 높은 경우로 산정을 해야 하니까 언제 이런 류의 것들이 많이 일어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변화 그래프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나요? 그때 알데하이드류라든지 펜이라든지 혹은 오존 같은 것들은 언제 많이 발생했어요? 오후에 광자 에너지 존재 후에 발생한단 말이죠. 광화학 옥시던트류니까 아무래도 광자 에너지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낮과 밤 중에 언제? 낮에. 그다음에 계절적으로는 온도가 좀 어느 정도 높아야 돼요. 25도씨 이상.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 중에 여름에 그렇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2차적인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 바람이 적을 때와 많을 때 생각해 보면 대기가 약간 안정 상태에서, 그러니까 풍속이 굉장히 강하지 않은 안정된 상태에서 조금 더 많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종류 적었고요. 낮과 밤 중엔 낮, 여름과 겨울 중엔 여름, 바람이 적을 때와 많을 때 중에는 바람이 적을 때를 기재하시면 되는 그런 류의 문제였고요. 커닝엄 보정계수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고요. 다음 설명에서 가로 안을 작거나 높음으로 채워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가로 안이라고 하는 것은 입경과 관련한 거, 가스나 온도랑 압력, 그 다음에 가스 분자에 관련한 것들이겠습니다. 이 커닝엄 보정계수라고 하는 것은 혹은 커닝햄 이렇게 부르는데 네. 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스토크스 법칙, 따른 입자의 침강 속도, 영향을 주는 여러 인자에 대한 보정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일련의 예를 들면 산식, 관련식이라고 봅시다. 스토크스식에 의해서 침강 속도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떨어지는 속도를 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작용하는 여러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이 침강 속도가 내가 예측한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걸 보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때 쓰는 것이 커닝엄 보정계수입니다. 그래서 EX,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입자가 있는데 입자가 너무 미세해요. 미세해서 주변에 이제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하고의 원래는 충돌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후에 도달하는 것을 산정하는 건데 얘가 너무 가볍다기보다는 너무 입자가 미세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부딪히는 점성 저항을 받지 않고 그대로 쓱 미끄러져 떨어져 가는 슬립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네, 이런 것의 보정의 느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커닝엄 보정계수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하고 있는 바, 만약에 커닝엄 보정계수가 1보다 크게 된다는 얘기는 보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1보다 크면, 1보다 작으면 작을 이유도 없고 작을 수가 없습니다만 1과 같거나 1보다 커야 합니다. 항상. 그런데 1보다 크다는 얘기는 결국은 보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분진의 입경이 앞에 보신 것처럼 작을수록 보정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스의 온도는 뭐하고 연관성이 있냐면 밀도예요. 여기 로우 P 마이너스 로우 A라고 했을 때 얘를 그냥 로우 A, 여기 공기 밀도인 거니까 로우 A라고 써봅시다. 얘는 결국은 질량을
부피로 표현한 공기의 밀도인 건데요. 만약에 온도가 어떨수록 얘가 달라지는지 보세요. 온도가 만약 높아요. 그러면 부피는 증가합니다. 밀도는 작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뭐하고의 갭 차이가 커집니까? 입자 밀도하고 공기의 밀도의 갭 차이가 커지면서 예측 가능한 침강 속도의 범주를 벗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와 비슷한 의미로서 압력은 어떨수록 그럴까요? 압력은 작을수록 부피는 커지고 밀도는 감소하는 형태인 거니까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온도는 높을수록 압력은 낮을수록 그러한 것이고요. 가스 분자 또한 작을수록 커닝엄 보존 계수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고 계셨던 일련의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커닝엄 수정인자는 미세한 분진 입자의 미끌림 현상으로 인해 감소되는 어떤 점성 저항력을 스토크스 법칙이 적용 가능한 가정 영역으로 보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미끄러짐 보정 계수입니다. 해서 앞에 있던 것처럼 작을, 높을 혹은 낮을, 작을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입자는 분진은 작을수록 가스의 온도는 높을수록 압력은 작을수록 가스 분자 역시 작을수록 이 보정되는 계수값은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스테판 볼츠만, 키르히호프의 법칙 관련한 것들이 있는데 주 포커스 대상은 흑체입니다. 흑체라는 것은 모든 입사되는 물질을 전자 영역, 전자기 파장력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대신 방출하나요? 방출합니다. 방출하는데 그 비가 1대1이라서 표현이 안 되는 것뿐이에요.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보여요. 모든 빛을 흡수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만큼 걔네들은 방출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가까이 가보면 용광로 같은데 뭐 검게 있다고 봅시다. 그 용광로 근처에 가면 걔네들은 열을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주어졌죠.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까이 가면 그 방출되는 열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흑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이상적인 물체예요. 모든 전자기의 파장 영역을 다 흡수해서 꺼멓게 보이는 가상의 이상적인 물체입니다. 그럼 걔도 역시 뭐 한다는 거예요?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는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흡수된 거 대비 방출하는 비가 1대1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 보이는 것뿐이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스테판이라는 사람과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그거에 관련한 그럼 흑체에서 복사 방출되는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걔가 가지고 있는 온도의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상승에 비례해서 그 방출되는 에너지는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결국 온도가 클수록 방출되는 온도는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얘는 뭐의 값입니까? 상수의 값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둔 거였고요. 키르히호프라는 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흑체라고 하는 것에는 입사되는 거라고 봅시다. 입사되고 방출되는 이 값이 동일하다라고 보면 결국 이걸 다른 용어로만 바꾸면 돼요. 흡수능, 흡수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복사능, 혹은 복사력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흡수능이나 그 관련되어 있는 복사능에 대한 어떤 이 비율은요. 이 비율은 물질이나 형체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온도가 평형인 상태에서 혹은 일정한 상태에서 는 물질이나 형체에 따라 흡수능에 대한 복사능의 복사능의 비가 변동이 없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 얘기는 반대로 하면 온도가 평형이 아닌 상태이면 흡수능과 복사능의 비는 달라질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을 예쁘게 정리하자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흑체가 가지고 있는 단위 표면적에서 방출되는 모든 파장의 빛 에너지의 총합은요. 흑체의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으로서 관련식을 이렇게 기재하실 수 있고요. 키르히호프 같은 경우에는 복사능의
흡수능에 대한 비가 물체의 온도와 복사의 파장만으로 결정되고 물질의 어떤 종류나 형체와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특히 저 온도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상호의 비는 온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흑체는요, 복사 형태의 에너지를 모두 흡수하는 가상의 이상적인 물체이다.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는 류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22년 4회는 앞서 보신 것처럼 1번도, 2번도, 3번도 약간 이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약간의 세심한 부분을 터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4번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유해가스를 흡수 처리할 경우 용해도에 따른 장치를 분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용해도가 클 경우와 작을 경우 세 가지씩 그 장치의 종류를 기술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용해도가 크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 아닐까요? 큼. 이거는 잘 녹아. 네, 잘 녹아요. 그래서 잘 녹는 거니까 약간 대충 해. 뭐 이런 취지로 한번 바라봐 보세요. 대충 한다는 얘기가 가스를 살포합니다. 가스를 유입시키고 물을 살포하는 거죠. 세정액을 그냥 막 뿌려대는 거예요. 맞닿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이 안에 있는 가스는 물에 잘 녹는 용해성이 좋은 거니까 그냥 처리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해도가 큰 것들을 주로 많이 쓰는 게 어떤 거 있었어요? 분무탑, 그죠? 그 다음에 충전탑, 그 다음에 스크러버류 종류들 있죠? 제트 스크러버라든지 벤츄리 스크러버 같은 것들, 그런 것들 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용해도가 큰 것들에 적용하는 거였습니다. 얘네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다 통칭해가지고 액분산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해도가 작아. 용해도가 작습니다. 이건 잘 안 녹아요. 대충 하기가 힘듭니다. 세심하게 해. 네, 그 얘기인 거니까 얘네들끼리는 잘 녹으니까 이렇게 맞닿는 면적이 많지 않아도 괜찮다 이거야. 근데 진짜 안 녹아. 그럼 이 물뿌리나 많아 뭔 소용이에요? 상관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기로 했냐면 이 안에다가 탑을 여러 다단으로 쌌거나 해서 이 판 안에 걸 보면 구멍을 이렇게 뽕뽕뽕 뚫어 놓는 다공판탑이라든지 이라든지 혹은 이 판에 약간 이렇게 온폭 솟아 나온 형태로 뭐가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이렇게. 네. 이거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얘가 유입되는 부분, 가스. 이게 판. 이 형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서 상관없는데 이런 형태요. 그럼 이제 이 가스는 이쪽으로 유입된다고 보고 유입되어서 이렇게 좀 불편하게 통과해야 돼요. 그럼 물은 어디 있냐면 이 위에 이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차여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 위에도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미 물이 이미 있는 곳 안에다가 가스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스 분산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액을 살포해서 가스랑 맞닿게 처리하는 방법들은 분무탑이나 충전탑 이런 것들로 활용하는 거고, 용해도가 작아가지고 조금 세심한 처리가 필요한 것들은 이런 다공판탑이나 포종탑, 기포탑 이런 것들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해서 여기 나와 있는 형태대로 액분산형은 충전탑, 분무탑, 그 다음에 벤츄리 스크러버, 그 다음에 단탑이나 이미 물이 있는 형태인 흡수장치, 임펠러형, 로터형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해서 기재하시면 되는 그런 류의 문제였고요.
5번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리차드슨 수의 공식을 쓰시고요. 리차드슨 수의 크기에 따른 대기 안정도를 판정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간략하게 쓰라는 얘기가 같습니다. 뭐 문제에서는 한 세 가지로 크게 구별하세요. 이런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복원된 것들을 토대로 만드는 거니까. 여긴 다시 합시다. 선생님, 요건 다시 합시다. 이거 지우고 5번 넘어갔다고 하고 합시다. 자, 다시. 네, 5번입니다. 리차드슨 수의 공식과 그 다음에 리차드슨 수의 크기에 따른 대기 안정도를 판정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공식은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기 안정도를 판정하라는 얘기에 뭐 아주 세분화하라 이런 얘기 없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거대로 기술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공식입니다. 산식 이렇게 쓸게요. 1번에 대한 RI는 네, 이렇게 쓰는 거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TM은 뭐고 델타 T나 혹은 뭐 델타 Z 이런 것들은 다 뭘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였죠. 여기가 온도 T입니다. 여기가 고도 Z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정도를 한 Z2라고 보고요. 본래는 이제 건조한 단열 상태로서 고도를 높일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일련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고 이 값은 마이너스 약 9.8도씨 per 킬로미터씩 떨어진다고 하는 것으로서 감마 D 건조한 단열의 감률선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온도가 있을 거죠. 이걸 우리는 T2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한 이 정도 되는 Z1이라고 하고 여기 정도 되는 곳에서의 T1 값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이게 본래는 이 정도만 비교하면 뭐라고 불렀었냐면 정적 안정도라고 부른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고도와 온도로만 비교를 하게 되면 정적 안정도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뭐가 관여되기 시작하냐면 위축으로 가면 갈수록 풍속이 작용해서 온도가 좀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예측한 값이 본래는 이렇게 건조단열 형태로 들어가니까 약 만약에 이게 9.8도씨면 여기가 한 30도씨라고 가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한 1km 상공이고요. 여기가 한 2km 상공이에요. 그럼 본래는 여기가 20도여야 되고 여기가 10도여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뭐로 판단하냐면 이런 바람 같은 것들을 조금 활용해서 그 부분들 때문에 좀 달라지는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 풍속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만약에 풍속의 어떤 변화를 그려보았습니다. 왜 제가 여기를 갈 땐 이렇게 가다가 어느 일정 부분에서부터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렸냐면 1km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뭐가 없어요? 방해물, 장애물 같은 것들이 없단 말이죠. 본래는 위로 가면 갈수록 풍속은 빨라져야 되는데 어느 일정 부분, 지금은 기준이 1km니까 1km 이상이 되면 바람의 변화,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나 풍향의 변화가 없단 말이죠.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자유대기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부터는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부분에서 U1을 산정할 수 있고 마찬가지 여기서 뭘 찾을 수 있어요? U2를 얻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고도에 따른 온도의 분포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열적 난류, 수직의 난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고도에 따른 풍속의 다름. 이것은 기계적 난류를 쓰는 겁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은 결국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수직적인 위아래 혼합하는 부분을 기계적인 난류로 전환하는 유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비교 판단하는 거죠. 여기까지 될까요? 그러면 자, TM이라고 하는 것은 Z1에 해당하는 혹은 이제 Z2에 해당하는 온도 T2 플러스 T1 값 한 거에 평균을 내고요. 그 다음에 보정해 줘야 돼요. 곱하기 273을 해서 보정을 해주는 그런 형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해야 되죠.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 T는 T2 마이너스 T1.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걸 감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델타 Z는 Z2 마이너스 Z1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델타 Z, 델타 U는 마찬가지 U2 마이너스 U1 값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G는 중력가속도인 거고요. 그냥 문제에서 리차드슨 수의 공식만 써라. 그럼 공식만 쓰시면 돼요. 공식에 대한 설명을 해라.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문제인 거죠. 리차드슨 수의 크기에 따른 대기의 안정도를 판정하라. 근데 이제 개수는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크게는 세 가지라 그랬죠. Ri 값이 0이에요. 이거는 중립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기계적 난류만 존재합니다. Ri가 0보다 커요. 0보다 큰 것뿐만 아니라 양의 값으로 큽니다. 이럴 때는 안정 상태. Ri가 음의 값으로 작아집니다. 이 얘기는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다 라고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잘 모르면 이렇게 세 가지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는 이 정도 정리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한 5가지로 구체화되어 있죠. Ri가 0이면 기계적인 난류만 존재하는 상태고 중립 상태라 칭합니다. 그 다음에요. Ri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의 값으로 작아지는, 근데 기준은 마이너스 0.04보다도 작을 때는 절대적인 불안정 상태로서 자유대류가 기계적인 대류보다도 큰 상태. 여기서 말하는 자유대류는 앞에 말씀드렸던 열정 난류, 고도에 따른 온도의 분포, 그것을 말하는 거고, 기계적인 난류는 고도에 따른 풍속의 분포,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세 조건이 한 2가지씩 가운데 껴있죠. 이것부터 볼까요? 0.25라는 양의 값보다도 커지면 연직 혼합은 억제, 위아래 수직 혼합이 억제되면서 기계적인 난류만 살짝 존재하긴 합니다만 이 부분을 절대 안정 상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개를 이해하신 후에 가운데 있는 상세 수치에 따른 내용까지 알고 계시면 그러면 좀 완벽한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령상 대기환경 기준입니다. 앞서 22년 이외에도 동일한 문제가 나왔고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 것은 꼭 암기를 요하는 부분이었죠. 해서 정답과 문제와 정답만 확인하시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하시죠. 자, 여기 있는 거 참고하셔야 하고요. 8번입니다. 사이클론 집진 장치에서 50% 제거 효율을 나타내는 입자의 직경이라고 하는 컷 사이즈 다이아미터 혹은 컷 사이즈 디아미터라고 하는 것을 DP50이라고 하는데 그걸 결정하는 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에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할 때 만약에 함진가스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집진 효율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의 결과와 그 이유를 간략하게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 식을 주고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혼돈을 요구하는데 본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집진 효율이에요. 자, 원심력 집진 장치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원심력 집진 장치에서의 효율식은 어떻게 쓰세요?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 있는 인자들에 따라 효율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점성 저항력이 적을수록 효율은 좋아질 거 아닙니까? 회전하는 수가 원추에서 회전하는 이 와류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효율은 좋아지고 원추 하부에서 유효한 원심력이 좋아질수록 효율은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자, 유량을 만약에 변화시켰어요. 유량은 맞나요? 온도지. 온도를 증가시켰어요. 증가시켰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봅시다. 뭐가 증대돼요? 유량이 커집니다. 활발해집니다.
지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기체 분자 운동력이 활발해지니까 유입유량이 많아지는 거지. 유입유량이 많아진다는 건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 그랬죠. 유량은 면적 곱하기 유속인 거니까 뭐가 커진다는 얘기랑 같아요. 속도가 커진다는 얘기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온도를 높이면 유량이 커집니다. 유량이 커지면 속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효율이 증가합니다. 이런 얘기와 동시에 또 뭐 또 있어요. 점도는요. 커져요. 네. 기체의 점성 저항은 부딪힘의 어떤 연관성이 있다 그랬죠. 부딪힘이 잦을수록 부딪힘이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를 높이면 막 얘네들이 돌아다니니까 부딪힌단 말이지. 그럼 점성 저항력이 커져요. 점성 저항력이 커지면 효율은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온도를 올리면 유량은 증대돼서 속도는 올라가니까 효율은 증가하지만 점성력은요. 어떻게 돼? 아, 그렇습니다. 효율은 떨어진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나요? 입자 밀도는 온도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근데 뭐는? 가스 밀도는 온도에 영향을 받아요. 가스 밀도는 이렇게 쓰는 거죠. 온도를 증가시키면 부피가 커져요. 그죠? 그럼 밀도는 감소해요. 밀도가 감소한다는 얘기. 얘의 밀도가 감소하죠. 입자 밀도하고 가스 밀도의 갭이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죠? 그럼 효율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지면서 동시에 효율은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유량이 증가해요. 그래서 유속이 빨라지니까 효율 관계식상 당연히 효율이 좋아져요. 온도가 증가하면 점성 저항력이 증가하니까 효율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온도가 증가하면 가스 밀도는 감소하니까 그러면 뭐하고 입자 밀도하고 가스 밀도하고의 갭이 커지기 때문에 효율은 좋아져요. 이러한 취지로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 빗대어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결국은. 자, 밑에 있는 식 보이시나요? 이타2는 효율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초기 효율에다가 곱하기 유량은 초기보다 증대되면 0.5승에 비례해서 증가되고 그 다음에 점도는요. 반비례죠. 왜? 온도가 증가하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고 로우 P 마이너스 로우 이거 첫 번째 거 대비 로우 P 마이너스 로우 이 두 번째 것은 0.5승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거에 해서 관계식상으로 원심력 집진 장치의 영향 인자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저렇게 제시가 돼요. 그래서 앞에 있던 DP50 보면 0.5승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죠. 이렇게 그 부분을 통해서 기재하자고 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난 굳이 저 식을 통해서 뭔가를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쓰셔도 괜찮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쓰시란 얘기예요. 온도가 증가하면요. 유량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속도도 증가하게 되니 효율도 증가한다. 단 0.5승에 비례해서 높아진다 이런 얘기는 굳이 필요는 하지 않다 이거죠. 기체의 점도는 온도에 비례 증가하고 점성 저항이 높아지기 때문에 효율이 좀 다소 떨어지고요. 배기가스의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밀도 갭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효율은 상승한다. 이런 것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9번입니다. 프로판가스를 6%의 과잉 공기로 연소할 때 습 연소가스 중에 산소량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산식이에요. O2 퍼센테이지를 구하시는 건데 프로판가스에서 습 연소가스래요. 그러면 과잉 공기 좋나요? 네, GW. 여기에 이제 O2를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다 O2 쓸 때 무슨 O2를 쓰실래요? 그냥 O2라고 쓸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여기 곱하기 100. 네, 출제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쓰시는 O2에 대한 건요. 배기가스 중에 O2예요. 다시 말로 쓰면 이거야. 배기가스 중 산소입니다. 이론적으로 완전하게 모든 물질을 잘 태웠다 그러면 배기가스 중에 산소가 잘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론적이 아닌 거야. GW라고 하면 이론적이 아닌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GOW라고 해야지 이론적인 거잖아요. 다 연소됐다고 보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GW니까 실제란 말이죠. 실제라는 건 항상 실제는
뭐하고 뭐의 더함이에요? 이론 플러스 과잉이에요. 이거 두 개의 더함입니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배기가스 중에 산소라고 하는 것은 쓸 만큼 연소 과정에서 다 쓰고 남은 거야, 남은 거. 그 남은 거라는 걸 뭐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잉인 거예요, 과잉. 여기에 그럼 뭘 쓰시는 거예요? 과잉산소를 쓰시는 거예요. 배기가스 중에 있는 산소라는 건 연소실에서 어떤 물질을 다 태우고 소모된 산소 말고 바깥으로 나온 거니까 찌꺼기 남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쓰는 거예요? 과잉산소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과잉산소 어떻게 쓰실까요? 산소는 이렇게 쓸 겁니다. 과잉공기 곱하기 0.21 할 거야. 왜냐하면 여기 0.21 밑에는 1이라고 하는 애가 숨어 있는데 걔 이름이 공기야. 얘는 산소예요. 그러면 공기가 끊어지니까 과잉산소가 되더란 말이지. 그럼 과잉공기는 어떻게 쓸 건가? 공기비 M 이거 들어보신 적 있죠? 공기비는요. 실제 공기와 이론 공기의 비예요. 얘가 이론 공기입니다. 이론 공기 대비 실제 공기를 얼만큼 넣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게 공기비인 거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 어떻게 변형될 수 있어요? A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M 곱하기 AO 공기비 곱하기 A0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럼 얘가 누구야? 실제의 공기입니다. 다시 말을 어렵게 쓰는 것 같기도 한데 과잉공기라면서요. 과잉공기는 뭐에서 뭘 빼야 돼? 여기가 과잉이죠.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이론 플러스 과잉이라며. 그럼 과잉이라는 것 실제 마이너스 이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잉공기를 표현하는 것은 실제 공기 마이너스 이론 공기야. 이게 과잉공기라고요. 그럼 실제 공기는 뭐라고요? 얘가 실제 공기라며. MAO. 이론 공기는 A0인 거죠. M 곱하기 A0 마이너스 A0 하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과잉산소는 뭐라고 나올 수 있냐면 M-1의 A0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곱하고 이렇게 한번 곱한 것이 이거랑 똑같죠.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M-1의 A0 하면 이게 과잉 공기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쓸 때 이렇게 쓰란 얘기지. M-1의 AO 곱하기 0.21 GW 곱하기 100인 겁니다. 여기까지 돼요? 이제 산식을 이제 만들었어요.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기도 그렇습니다. 질문도 많이 받아서. 근데 지금 의미로서 끊어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GW 찾으셔야 돼요. 는 M-0.21 A0 플러스 바깥으로 나오는 게 뭐 있을까요? 프로판가스니까 CO2 나올 거고 그 다음에 H2O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공기비 산정하는 거 있죠. M 얘는 또 어떻게 산정할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판가스를 6%로 했대요. 이거 보이시나요? 프로판가스를 6%로 했다는 거. 그러면 과잉 공기비는 어떻게 산정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잉인 거죠. 항상 실제에서 이론을 빼는 거야. 그 다음에 분모에 이론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나눕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나눕니다. 그러면 실제는 A라고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AO 이런 형태인 거죠. 마이너스 1이 되나요? 1 그죠? 이론 나누기 이론인 거니까 그러면 이 형태가 됐어요. 자 A 나누기 A0 한 게 뭐야? 얘 아니야 얘? 공기비?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M-1이다 이거지. 네. 근데 과잉 공기 율 하면 곱하기 100 하면 돼.
지금 6%의 과잉 공기로라 그랬죠. 그럼 이걸 통해서 나왔다 이거예요. 얘가 6%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1.6 하면 돼. 그래요? 그럼 1.6 마이너스 1 하면 0.6인가? 0.6 곱하기 100 하면 6%인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과잉 공기비는 얼마라는 거예요? 이런 퍼센테이지로 6%, 4% 이렇게 줬다는 얘기는 1.6 혹은 뭐 1.4, 1.2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뭐 12%이지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지 않나요? 없어요. 그렇게까지 과잉 공기를 운영하면 그게 잘못된 거죠. 한 6% 미만 정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6으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0 구하셔야 되죠. A0를 구하기 위해서 반응식이 필요할 것 같네. 산소 5개 필요하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다 뭐로 구하시는 게 좋냐면 다 부피비 기준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1대, 5대, 3대, 4.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A0는 5 곱하기 1에 0.21 부피비니까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5 나누기 0.21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항상 23.81인가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23.81 맞나요? 네, 23.81. 네. 이거 1.6이 아니겠네. 6%니까 1.06이 나오겠네요. 그죠? 1.2만큼 나오려면 20%의 과잉 공기 해도 되네. 그러네요. 이거 1.06입니다. 말을 좀 바꿔서 넣어주세요. 6%면 퍼센트니까 얘 빼면 100 하면 그죠? 1.06 마이너스 1 해야지만 요게 맞겠어요. 6%가 1.06으로 바꿔주십시오. 자, 그러면 요거까지는 했고요. 23.81. 그 다음에 CO2는 여기서 계산한 거 3. 그 다음에 물 또한 4.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다 했나요? 네, 다 했습니다. O2는 1.06 곱하기 A0 23.81 곱하기 0.2. GW 값 계산 안 했네. 네, 해서 나오는 GW는 27.24. 네, 이것도 단위를 쓰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27.24 한 값에 곱하기 100. 그러면 나오는 O2 값을 산정하시는 류의 문제. 1.1%이지. 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과잉 공기율 산정하는 거 제가 약간 실수했지만 1.06 넣고 계산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석유계 연료의 탄수 소비는 연소용 공기량과 발열량 그리고 연료의 연소 특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경유, 등유, 중유, 휘발유를 탄수 소비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분류만 하라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합니다. 중유, 경유, 등유, 휘발유. 자, 이렇게 써볼게요. 좌측으로 가면 갈수록 중유로 가면 갈수록 좌측으로 향할수록
향할수록 B점이 높고요. 자, 이 얘기는 중진류에 가까워진다 이거죠. 좌측으로 가면 갈수록 중진류에 가깝고 B점이 높고 그 다음에 CHB도 크고요. 크고 장염, 긴 화염의 것을 나타내고 휘도 또한 큽니다. 그 다음에 황함유량도 많고요. 저질의 연료로서 매연, 검댕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 또한 이쪽이 더 큽니다. 좌측으로 향할수록. 그 다음 또 모두 크냐면 분자량도 큽니다. 네. 발열량은 좀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리터당 칼로리, 그 다음에 킬로그램당 킬로칼로리 이런 형태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킬로칼로리면 중유, 경유, 등유 휘발유가 약간 다 비슷해요. 고위 발열량 기준으로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리터당 킬로칼로리로 하게 되면 중유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발열량이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원래 저런 식의 어떤 그 분자량이 좀 큰 편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발열량이 좀 큰 그런 경향을 갖는데 기체연료는 확실히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액체연료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킬로칼로리로 하게 되면 발열량이 약간 비슷하고요. 약 10,000에서 11,000 사이입니다. 다. 그 다음에 리터당 킬로칼로리로 하게 되면 중유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발열량을 여기에 언급하라는 얘기가 없으면 이분들도 이제 문제 출제할 때 발열량 관련한 것들은 논쟁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하려고 들지는 않겠죠. 그러면 요거는 제껴놓고 나머지 것들만 좀 기재하시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휘발유를 CHB의 크기에 따라 분류해달라? 그럼 전 이렇게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CHB가 클 경우 나타나는 특성 세 가지를 간략하게 기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네, CHB가 크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본래는 고체연료 특성상 얘 함유량이 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고체연료랑 그 다음에 액체연료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고체연료는 분자량을 산정할 수 있나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탄소나 수소의 함량치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잘. 근데 이제 액체나 기체연료는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고체연료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고정탄소. 이거 휘발분. 으로 부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수 소비라고 부르는 거는 액체연료, 기체연료는 말 그대로 탄소하고 수소의 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액체연료하고 고체연료의 어떤 특성을 상호 비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자, CHB가 크면 이론 공연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뭐로 판단하냐면 자, 만약에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패턴에서 공부하시는 시간이 없으면 이 얘기는 패스하셔도 됩니다. 근데 약간 시간이 있다. 혹시 또 나올 문제에 한번 대입해 보겠다 하면 들어보면 괜찮아요. 이론 공연비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탄소 소비와 관련해서 비교 대상을 C8, H18 이거 옥탄인 거죠. 휘발유에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C16, H34 이거 세탄입니다. 이건 경유와 연관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둘을 탄소 소비를 비교해요. C 그러니까 탄소는 원자량은 12잖아요. 이거 곱하기 8개가 있는 거고 H 곱하기 18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된 바 얘는 16개 얘는 34개
겁니다. 그러면 각각 얼만큼 나오냐면 얘가 5.33, 그 다음에 얘가 5.647이에요. 맞는가? 네, 맞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연관성으로 따져서 얘네가 커요. 지금 누가 큽니까? 세탄이 큽니다. 그럼 이론 공연비가 감소하는 것이 증명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식이 하나 있어요. AFR을 구하시는 건데, 무게비로 하실 때 여기다 집어넣어 보시면 됩니다. 48 한 다음에 CHB 곱하시고,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각각의 수치값이 비교가 될 거고, 얘가 높지만 이론 공연비가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싫다. 이거는 계산식이 암기에 의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고는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 돼요. 이거 기억나세요? 네. 이론 공연비를 질량으로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했던 겁니다. 이때 여기에 MA는 공기몰수, MA는 공기 분자량, MF는 연료 몰수, MF는 연료 분자량, 이었죠. 그럼 뭐 해보란 얘기예요? 얘네들을 반응식으로 C8, H18은 산소 아마 12.5개 필요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세타는 이미 24.5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맞나? 네, 맞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실 때 옥탄 기준, 옥탄의 공기 분자량은 공기 몰수는 12.5 하시고 28.9나 혹은 29 넣으시고 연료 몰수는 항상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옥탄 분자량 114입니다. 그 다음 세탄이요. 세탄은 24.5 동일하죠. 분자량이 얼마냐면 226이요. 계산합니다. 15.14 14.97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얘기야. 앞에서 보신 것처럼 CHB가 커요. 누가 큽니까? 옥탄 대비 세탄이 커. 이론 공연비는 감소합니다. 누가? 옥탄 대비 세탄이.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하는 겁니다. CHB가 크면 이론 공연비가 감소하거나 혹은 이 얘기랑 다 엮어서 말을 해도 돼요. CHB가 큰 거는 장염이고 그 다음에 휘도가 높고 그 다음에 CHB가 큰 거는 그런 물질들은 다 비점이 높고 그렇단 얘기야. 그래서 관련된 내용으로서 서술을 하시는데 이론 공연비와 그 다음에 탄수소비에 관련한 것들만 증명해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풀이를 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을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